우리들의 이야기와 책이 있는 곳, 여기는 솔방문고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사랑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솔방문고. 저는 솔방입니다. 잘 있었어요? 오늘은 앞으로 우리가 겪을 일, 질병과 돌봄과 노년에 대한 글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요즘 부쩍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균 수명이 80세라는데 장수한다는 거 축복이 결코 아니겠는데? 그 밑바닥에는 나이가 들면 결국 몸도 마음도 주체적으로 살 수 없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겠죠. 아프거나 늙는다는 것은요, 어쩌면 누군가가 나의 용변 보조를 할 수 있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는 죽지 않는 한 반드시 아프거나 늙어갑니다. 이 책은 이런 일들을 이전과 조금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네요. 새벽 3시의 몸들에게 읽어보겠습니다. 봄날의 책 출판사에서 출간되었고요. 생애문화연구소 오키살롱에서 기획했습니다. 김영옥, 메이, 이지은, 전희경 님이 글을 쓰셨습니다. 글들 중에서 오늘은 전희경 님의 글 시민으로 돌보고 돌봄 받기 중에서 일부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마음과 몸을 돌봄받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책 읽어보겠습니다. 독립성과 의존은 반대말이 아니다. 취약함과 의존성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을 똑바로 마주하며 논의할 수 있다면 어쩌면 지금과는 다른 사회에 대한 상상이 가능해질지도 모른다. 그러려면 그간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 여겨져 왔던 건강한 몸, 독립적인 개인, 개인의 소유물로서의 권리라는 관념들을 비판적으로 되짚어 보아야 한다.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리라고 전제하는 사회보다 모든 사람이 취약함을 갖고 있다고 전제하는 사회가 더 현실적이다. 그런데도 의존이 이토록 두렵고 위협적인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발달과 교육의 기본 목표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현재의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는 몸에 대한 통제에 기반하여 성립하고 지탱된다. 노화에 대한 체감을 표현할 때 흔히 쓰는 몸이 말을 안 듣는다라는 표현은 우리 문화와 우리 자신의 삶 전체가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신화에 기반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몸의 통제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훈육, 예의범절, 의료적 개입은 몸이 없기를 요구하는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OECD 최장 노동시간이라는 악명 높은 통계자료, 과로사로 죽는 사람들, 높은 비율의 산업재해, 병가나 돌봄 휴가가 직업상의 불이익으로 직결되는 상황 등은 몸이 없기를 요구하는 경제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경제 안에서 다친 몸, 아픈 몸, 늙은 몸, 돌보는 몸은 모두 실패한 몸이 된다. 몸이 없기를 요구하는 경제에서 병자, 노인, 장애인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짐일 뿐이다. 이런 사회에서 문제없이 상당한 수준의 건강과 자율성을 누리던 이들은 늙고 아프면 의존적이 될까봐 두려워한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의존한다면 그건 당신이 충분히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의존성을 회피하고 필사적으로 독립성을 추구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 속에서 독립과 의존은 정확히 반대말이다. 그리고 독립의존의 이분법은 다양한 통념들을 통해 재생산된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돌봄이 필요하다는 통념, 돌봄받는 사람은 돌보지 않는다는 통념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정말 의존적이지 않은 사람은 존재하는가? 사실은 의존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 뿐인 것은 아닐까? 왜 특정 의존은 정상으로 여겨지고 다른 의존은 모욕당하는가? 생계 부양자인 남편은 아내의 돌봄 노동에 의존하지만 통계상으로는 아내가 일방적으로 의존한다고 여겨진다. 기업주들은 노동자의 노동에 의존하지만 한국에서는 기업이 노동자들 먹여 살린다고 생각한다. 전 지구적 노동 분업에 인류 전체가 의존하고 있지만 자기 손으로 직접 옷을 만들어 입지 않는다고 해서 의존적이라고 비난받는 사람은 없다. 지배 집단의 의존은 의존으로 보이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의존의 구조 속에 연결되어 있지만 의존적이라는 낙인은 그 구조의 하층부를 떠받치고 있는 이들에게만 전가된다. 간단히 말해서 독립과 의존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배체제를 지속시키는 허구적 프레임인 것이다. 율라비스 위의 책에서 인용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서로에게 몸을 빚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집단 면역의 원리이고 집단 접종이 개인 접종보다 훨씬 효과적인 것은 바로 이 집단 면역 덕분이다. 어떤 백신이라도 특정 개인에게서는 면역을 형성하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자기 주변의 몸들, 질병이 돌지 못하는 몸들에 의해 보호받는다. 반면에 질병을 간직한 몸들에게 둘러싸인 접종자는 백신이 효과를 내지 못했을 가능성이나 면역력이 희미해졌을 가능성에 취약하다. 우리는 제 살갗으로부터보다 그 너머에 있는 것들로부터 더 많이 보호받는다. 집단의 면역에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 이웃에게 건강을 빚지고 있다. 여동생은 이렇게 제안했다. 서로 의존하는 관계라고 생각해봐. 우리 몸은 자기 혼자만의 소유가 아니야.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 몸들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지. 우리 몸의 건강은 늘 남들이 내린 선택에 의존하고 있어. 이 대목에서 동생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잠시 머뭇거렸는데 그녀에게는 드문 일이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컨대 독립성이란 환상이 존재한다는 거야. 우리가 자기 피부라는 경계에 오롯이 담긴 한 몸에만 깃들어 산다는 오늘날의 믿음은 정신면에서나 육체면에서나 개인을 찬양했던 계몽주의 사상에서 생겨났다. 우리 몸은 독립적이면서도 의존적이다. 율라비스 위의 책에서 인용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몸을 빚지고 있다. 우리 몸은 독립적이면서도 의존적이다. 이런 문장들은 몸의 취약성을 기꺼이 수용함으로써 개인이라는 관념에 도전하고 독립의존의 이분법을 해체한다. 국가는 저출산 고령화와 부양부담의 증가, 의료비용의 증가를 걱정한다. 그러나 나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프고 돌보고 늙는 과정에서
존엄성과 인간성을 잃는 것이다. 고독사가 두렵다고들 하지만 실은 고독사에 이르기까지의 존엄하지 못한 삶이 두려운 것이다. 우리 사회 전체가 존재나 관계 중심이 아니라 쓸모와 기능 중심 사회여서 더 그렇다. 젊고 건강한 몸으로 1인분의 쓸모를 기여하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럴 수 있는 기간은 인생에서 그리 길지 않다. 만약 우리가 독립과 의존을 이분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아프고 늙어가며 의존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덜 두려워할 수 있지 않을까. 독립의 개념, 나아가 독립적인 개인의 이미지 자체가 변화할 때 비로소 존엄한 의존도 가능하다. 사실 독립과 의존은 반대말이 아니라 연속선 위에 있는 어떤 것, 인생의 시기마다 정도가 달라지고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균형이 달라지는 어떤 것이다. 우리는 독립적 의존에 대해 혹은 의존에 기댄 독립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그럴 때 의존하는 이들은 응당 어느 정도의 인권 침해와 사회적 제약을 감수해야 한다는 식의 감각도 달라질 수 있다. 시민으로 돌보고 돌봄을 받는다는 것. 다만 나는 우리가 왜 인간적으로 서로를 보살피며 살아야 하는지 그 소중한 이유를 제시해주지 못하는 체제라면 자신의 정통성을 오래 보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리처드 세넷,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 우리는 취약함을 극복할 수 있어서 시민인 것이 아니라 반대로 취약함을 공유하기에 시민이다. 취약함이 기본이 되는 다른 사회를 구상한다는 것은 그 사회의 일원인 우리 모두의 경험과 관계가 그리고 돌봄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상식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른 사회의 모습은 아직까지 막연하게 느껴지지만 적어도 어떤 문제들로부터 멀어질 것인가부터 생각을 시도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사람은 왜 돌보며 살아야 하는가? 그동안 주어져 왔던 대답은 모두 문제적이다. 첫 번째 대답은 가족이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주로 아내와 딸이 다른 가족 구성원을 돌본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돌본다는 생각은 여성들이 주로 수행해온 노동과 마음씀을 비가시화하고 불평등한 성별 관계를 지속시키며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개인의 개별성이 뭉개진 채 사회가 제공해야 할 안전망을 가족별로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는 한국의 도구적 가족주의 역사를 생각하면 더 그렇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족이니까 돌볼 때 우리는 부정의한 가족 규범 또한 돌보게 된다. 나아가 가족이니까 돌본다는 대답은 돌보는 사람과 돌봄받는 사람의 관계를 다른 사회적 관계들로부터 고립시킨다. 그리고 고립된 가족일수록 역시 힘들 때는 가족밖에 없다라는 주문을 되뇌기 쉽다. 두 번째 대답은 불쌍하니까. 아무리 점잖고 완곡한 말로 바꾸어 표현한다 해도 장애도 질병도 없는 젊고 건강한 몸이라는 정상성을 기준으로 삼는 사회는 돌봄을 불쌍한 사람의 개인적 문제로 만든다. 그리고
몸이 없기를 요구하는 경제체제와 무병장수라는 개인의 순진한 꿈이 만날 때 돌봄을 예외로 만드는 체제는 지속된다. 우한 포장으로 잘 가려진 동정은 많은 경우 정말로 사람을 돕기보다는 돕는 사람 자신의 자기만족에 복무한다. 세 번째 대답은 친하니까.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하게 비판하고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려는 시도들은 대한가족, 대안적 친밀성, 공동체 가족 등 다양한 이름에 기대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한가족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대안이라고 말했던 여성학자 박혜경의 말처럼 대한가족과 같은 단어는 가족을 반드시 참조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1인 가구, 비혼 등을 선택하여 비규범적 생애를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도 막상 혈연 가족이 아프면 가족 돌봄을 요구받는다. 큰딸은 살림미천이라는 말은 지금 비혼딸이 노후대책이라는 말로 변형되고 있다. 우리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해체에서 더 나아가 이데올로기로서의 가족의 해체를 고민해야 한다. 페미니스트 정치학자 조안 트론토는 돌봄이 친밀한 삶에 관한 것이라면 돌봄을 생각하는 기준, 즉 분석 단위나 분석 수준은 개인이나 가족에 맞춰지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돌봄을 민주주의 의제로 삼고 제도와 정책이 돌봄을 구조화하는 방식을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친한 사람을 돌본다는 생각에만 의존한다면 결국 돌봄은 상당한 정도로 개인의 인간관계 역량에 달려있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언어가 가능할까? 필요한 단어는 부정의한 떠넘기기와 독박의 고통으로 표상되어 온 가족 돌봄과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 또한 결국 극히 소수의 회장님에게나 가능할 값비싼 의료복지 서비스들과도 다른 것이어야 한다. 믿을 건 가족밖에 없는 사회에서 믿을 건 돈밖에 없는 사회로 이동하는 것을 대안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다치고 아프고 늙고 언젠가는 죽어가는 취약한 존재로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고 연루되어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돌봄 관계다. 이 보편성을, 이 불가피성을, 이 공동의 운명을 시민적 돌봄이라 이름 붙이면 어떨까? 우리는 취약한 이들을 돌볼 책임이 있다. 사적, 개인적 수준에서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서도 그렇다. 돌봄은 경제 문제고 정치 문제고 민주주의의 문제다. 사회를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 돌봄은 강화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거의 모든 사람이 겪는 어려움이죠. 그런데 첫 번째로 이 막연히 어렵다고 두려워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것 같네요. 돌보고 돌봄을 받는 것이 당연해질 때 좋은 시작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름하여 시민적 돌봄. 아주 좋은데요. 이외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체적으로 아주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주제들에 관해서 쓴 글들이 더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뒷면에 보면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아프고 쉽게 늙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머리에 굉장히 남는 문장입니다. 오늘도 책 읽었습니다. 좋은 책 가지고 저는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 친구들.